전격 입당이 맞습니까? 기습 입당이 맞습니까? 무슨 말이 맞는지. 전격적인 기습이 있다. 아, 그래 맞는 거예요? 당대표, 당 지도부한테 일절의 통지도 없었다. 이준석 대표의 공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 꼴은 보기 싫다. 무지와 오만이 좀 겹쳐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불편해했습니다. 조인트를 갖다. 굉장히 정무적 감각은 빼어나신 것 같아요. 20시간 노동이나 불량식품이나 환자 실현이나 이게 정무적 판단이 뛰어난 발언인가요? 이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영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격 입당이 맞습니까? 기습 입당이 맞습니까? 무슨 말이 맞는지. 전격적인 기습이 입당. 아, 그래 맞는 거예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일단 지지율은 반짝 상승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입당을 하게 됐는지, 또 충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윤석열 기습 입당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이 원래 7월 30날 입당을 했는데 예. 원래 예정된 입당 일자가 이날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습 입당, 뭐 전격 입당 막 이렇게 얘기가 있긴 한데 변호사님께서 일정을 좀 잠깐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윤석열 예비부죠. 그 전 검찰총장의 향후 대선 행보에 대해서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관심이 많았죠. 예. 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당내 후보로 다 선출 과정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은 독자 노선을 걷다가 11월이나 2월 달까지 단일화를 거칠 것이냐 이렇게 놓고 저울질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고, 많은 전문가들은 입당은 할 것인데 아마도 국힘의 그 내부 경선, 예비 경선이 치러지는 8월 말쯤 임박해서 입당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오히려 7월 30날 갑자기 입당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가 의문을 자아내고 더욱이 그 과정에서 나중에 밝혀졌지만 8월 2일 날 그 입당하기로 이준석 대표하고 사전 양해가 됐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 당대표나 그 원내대표까지 없는 그런 당에 입당하고 사전 통지도 없이 입당을 해서 과연 윤석열 예비 후보의 의도가 무엇인가 궁금증이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준석 대표하고 치맥 회동도 한다고 그러면서 네, 이제 네.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아마 8월 2일쯤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날 아마 그렇게 약속을 한 것 같은데요. 7월 30날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 목포, 순천 이렇게 이동 중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전화를 윤석열 후보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7월 30날 30날 아니고 예, 다른 뭔가 당직자일 다른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문자로 보고를 받고 보좌진한테 폰을 넘겼다고 그래요. 버스에서 뒷자리로 넘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순간 이거 뭐야라고 하면서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뒤에 자리에 탔던 후배의 전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 모르는 거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그 언론들에서 이거 진짜 몰랐다. 서로 사전에 이게 없었다. 하고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전에 전화 받은 건 없다. 8월 2일 날 하기로 아마 그때 치맥 때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3시간 전에 이제 대외 협력위원장 그분께 이제 3시간 전에만 권영세 의원한테 얘기를 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뭔가가 있다.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뭔가 비하인드가 있을 수도 있고 윤석열 그 후보의 뭔가 심경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뭔가 있다. 왜냐하면 당대표 그렇다 치고 당대표 행보는 보통 전날 문자로 공지가 돼요. 웬만한 그 당직자들 알 수 있죠, 얼마나. 네, 그리고 실제로 오픈을 많이 해요. 예. 특히 이준석 대표 들어와서는 거의 다 오픈을 합니다. 저도 뭐 카톡이나 저기로 대부분 받아 보니까요. 예. 근데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그보다 또 중요한 건 원내대표도 이틀 동안 휴가 중이었단 휴가 말이에요. 중이었다고. 예. 그러면 그 두 분을 다 패싱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있다. 이건 패싱을 한 거다. 패싱한 거죠. 패싱을 한 거다. 한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의도, 뭐 내심의 의사 같은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좀 시간적인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적 문제? 8월 2일이 월요일이고 예. 7월 30날이 금요일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윤석열 측 캠프 측에서는 이것이 사전에 언론에 누출이 돼가지고 이게
짐셀 수 있거든요. 휴일이 이틀이나 껴있기 때문에 그 사이 김이 본인의 입당하면 뭔가 이벤트가 돼야 되는데 김이 다 셀 수 있어요. 유수화가 다 되니까. 아하. 또 그렇다고 해서 주말에 휴일에 또 입당을 하면은 유수거리가 제대로 안 먹힐 커지지 수도 있고. 않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뭐 평일날 같았으면 하루 앞당기거나 하루 늦추거나 해서 조율을 할 수 있는데 휴일이 껴있기 때문에 그냥 이틀째, 3일째를 앞당긴 거예요. 3일째 앞당겨서 발표하는 이런 시간상의 문제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짚었는데요. 뭐 좋게 표현하면 이거는 7월 30일 입당. 저는 좋게 표현하면 윤석열 다음이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짚었어요. 일단 그날 그게 리크됐다고 그러죠. 흔히 이제 흘린 거. 예. 8월 2일께 흘린 게 어디냐 때문에 한판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하. 서로 핑퐁이 있었어요. 예. 결론적으로 파악된 거는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단의 말실수로 나온 거예요. 비하인드 중에. 그런데 일부에서 그거를 이준석 대표 측에서 흘렸다 그래서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불편해했습니다. 실제로. 아하. 그 내부에서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찌라시에 예. 조인트를 깠다라는 이제 뭐 실제 조인트를 까지는 않았겠죠. 아하, 이제 예, 예. 그만큼 혼났다 이제 이런 뜻으로 그게 쫙 돌았어요. 예, 카톡방에 예. 많이 돌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격적인 입당을 한다고 그랬는데 날짜를 한번 보자고요. 금요일 우리 지방지 같으면 금요일 날 출근하지 않습니다. 언론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넷 언론만 나옵니다. 예. 중앙지도 비슷합니다. 금요일 점심 이후로는 거의 중요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날짜가 일요일입니다. 요일이. 아하. 예. 그러면 일요일 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어떤 스폿라이트 측면으로 아하. 보면.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다음이라고 한 건 이것저것 다 속된 말로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내가 한다. 한번 한다. 네. 내가 한번 한다. 과거에는 신문이 위주였기 때문에 일요일 날이 월요일 날 활자화되니까는 일요일 날이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 생방이 거의 다잖아요. 많이 그렇기 하죠. 때문에 금요일이 최적일 수 있고 뭐 시간상의 문제점은 차치하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기 입당이냐 정격 입당이냐 이런 문제에서 문제는 이런 시간상의 문제 당긴 거의 문제가 아니라 당 대표, 당 지도부한테 일절의 통지도 없었다.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8월 2일 날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중에 흘러나왔겠지만 그 부분은 한 번 더 여쭤보겠지만 이준석 당 대표도 자리에 없었고 없었던 것을 반드시 당연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없는 상황에 가가지고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압수수색할 때 어떻게 해요? 훅 치고 들어가죠. 전격. 사실은 검찰 생활할 때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의 네. 생각인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 뭐 그랬을까요? 아까 이제 시간적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통지 자체도 없었다. 지도부의 통지 자체도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지금처럼 이게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일 수 있어요. 자신이 입당을 하면서 뭔가 힘겨루기, 당 지도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이 힘겨루기에서 내가 세다라는 걸 보여주고 의원들이나 당원들을 줄 세우게 하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전문가, 법조인도 한 명의 전문가잖아요. 네. 전문가의 무지와 오만이 좀 겹쳐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의 개인적인 뭐 무지와 오만이라고 할까? 우리가 전문가 하면 엄청나게 똑똑하고 다방면에 똑똑한지 알지만은 샤틀 슈나이더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문가란 한 분야에서 특출하기 위해서 나머지 분야에 무지하기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사실상 전문가, 법조인 같은 전문가를 만나보면 본인의 법학적인 지식은 엄청이 많을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의 지식은 형편없고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들의 배려,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예의 이런 것은 일반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 허다하거든요. 이런 무지가 겹치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뭐랄까 굽신굽신하면서 떠받들어 주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세상사를 제일 많이 안다는 착각하고는 그런 오만에 빠져 있거든요. 이러한 무지, 사회생활 기본적인 예의에 대한 무지, 정치적 윤리에 대한 무지와 그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오만 이게 겹쳐져서 그 상의도 없는 집주인도 없는데 알면서도 기습 방문하는 이런 기습 입당이 있게 되지 않았나. 변호사님이 그렇게 일주일 생각이 만에 됩니다. 바뀌었어요. 저번 주만 해도 막 댓글 걱정하시더니 오늘은 다시 돌아오셨네. 좀 전에 우리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최 변호사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만 해도 쉽게 할 수 없는 비판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조인이시잖아요. 그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반대편의 말 중에 가장 강력한 말이 뭐가 있냐면
사법고시 공부할 때 구수를 하면서 사법고시 공부할 때 뭐 보통 기본 교과서 뭐 13권이 있고 뭐 추가 참고서 비슷하게 뭐 한 더 30. 예,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인생이 다 아하. 있다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외에도 훨씬 이 많죠. 밖에 게 훨씬 많잖아요. 네. 예, 이렇게 이제 하는데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전체 사회에.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습관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좀 전에 이제 이거를 또 강력하게 비판한 아주 한 단어로 정리한 게 빈집털이. 대표 두 분이 원내대표랑 다 없는 데서. 근데 여기에는 저는 강력한 본인 스스로와 그다음에 최근 참모들이 많이 붙으면서 업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준석 대표와 마치 세겨루기 어떤 힘싸움처럼 비춰진 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대표가 있을 때 꽃다발을 드든 꽃가마를 태워주든 어떻게 하든 그 공이 바로 누구한테 돌아가요. 이준석 대표의 공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 꼴은 보기 싫다. 예. 그 꼴은 보기 싫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이거는 결정적인 함정에 빠져들은 거다 스스로. 왜? 두 가지에 빠져들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네. 실수한 거는 첫 번째 당 지도부한테 연락 안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언론한테 연락 안 했다는 거.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게 예견되냐면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에요. 그죠? 입당해서 허니문 기간입니다. 그렇겠죠. 1, 2주 허니문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지면 그 일이 뭔지는 모르죠. 뭐 우리 청주에도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막. 네, 어떤 네. 일이 터지더라도 이제 의원들 소위 말하는 배지들이 전격적으로 커버하지 않는다. 속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두 번째가 언론들 그날 중계방송한 걸 언론을 보세요. 부랴부랴 달려와서 간신히 한 2개 방송 정도가 제대로 이제 취재하고 방송을 내보낸 정도고 예. 나머지는 거의 연락도 못 받고 나중에 올 이제 때까지도 입당하는지도 몰랐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올 때 그냥 면담한다 이렇게 돼 있고 아하, 가면서 이제 입당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언론들도 이제 허니문은 끝났다. 생각보다 굉장히 안티스럽게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아니, 그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형식적인 부분의 그 미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다. 이런 굉장히 정무적 감각은 빼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생각보다 뭐 제가 직접적으로 윤석열 그 후보랑 뭐 대화를 해보거나 만나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예. 이제까지 드러난 행보나 어떤 말씀은 굉장히 정무적 감각이 빼어나다. 근데 아니, 그 정무적 감각은 20시간 노동이나 불량식품이나 환자 실험이나 이게 정무적 판단이 뛰어난 발언인가요? 이게 정무적 판단?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예. 굉장히 분명히 윤석열스러움을 유지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쩍벌 뭐 이런 거 굉장히 비판이 많아. 이제 오늘은 저 국회의장님하고 그 면담에서는 다리를 오므렸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자연스러움 속에서 계속해서 노이즈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소위 말하는 이슈 파이팅 이런 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예.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러면서 어떤 소위 말하는 스폿라이트를 예. 본인에게 계속 집중시키는. 아. 근데 여기에 물론 배경에 그게 있죠.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으로는 똘똘 묻혀 있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엄밀히 보면 그게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그 누구든 원희룡이든 유승민이든 홍준표든 그 누구든 이 정권 교체를 할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이게 심리가 많이 뭉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10분 활용해서 스폿라이트를 본인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정무적 감각을 빼어난 것 같아요. 저는 신 교수님 해석이 상당히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래요? 나쁜 스포트라이트도 좋은 거지. 그렇죠? 득표에는 도움이 되잖아요. 어차피 갈 데 없어 이 사람들은. 다른 후보한테 스폿라이트가 갈 겨를이 없이 매일매일 이슈를 양산하는 그 굉장히 정무적 능력이라고 봐요. 도리도리도 안 고치시겠네 그러면.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이제 다들 주목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주목하지 않는 분이 네네. 안철수, 김동연. 안철수, 김동연.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중도층을 공략한다 제3지대. 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총장이 이제 들어와서 후보가 되면 예비 후보가 되면서 이 두 분의 몸값이 최상으로 올라간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예. 오히려 지금 조금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3가지 부류의 사람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지지율 40%가 넘냐? 아하. 라고 하는 사람과 예. 아직도 국힘이 어떻게 30%대 지지율을 갖느냐 예. 라고 하는 사람과 예. 어떻게 지금도 이 2개 정당의 저기를 지지하느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중도에 약 5에서 10%의 사람들은 있었다. 그런데 네. 항상 보면 자 지금 이제 거의 주목하는 게 1대1 대결을 주목하는 거잖아요. 1대1 대결로 했을 때
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약 3% 차이였습니다. 예. 그 전에 1대1로 붙었을 때 2.5% 차이였습니다. 오히려 다자 대결 때는 차이가 컸고요. 예. 요 직전 같은 경우는 다자 대결이었죠. 문재인, 홍준표, 뭐 유승민 쭉 있었죠. 안철수, 예. 윤석. 이런 때는 컸고요. 둘이 붙었을 때는 다 5% 이내였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1대1로 붙으면 5% 이내라고 보면 네. 결정적으로 이제 지금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중도층에 예를 들어 김부선 씨가 10만 원을 후원했다가 입당을 하고 나니까 바로 굉장히 후회하는 듯한 글을 올렸죠. 굉장히 아쉬워하거나 후회하는 예, 듯한 예. 글을 올렸죠. 상당수의 소위 이제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역설적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가 향후 물론 많은 신뢰를 잃고 지금 굉장히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예. 분명히 그 중도의 열망 기본이 있다. 물론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담아낼 누군가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안철수 대표가 누구 지지를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본인이 안 나간다 했을 때. 안 나갔어. 저는 정반대 있는 것 같아요. 뭐 김동연이나 뭐 아까 안철수, 뭐 김동연 김동연 전 부총리나 부총리. 안철수 당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저는 오히려 가시권에서 멀어질 것 같아요. 반대로. 그리고 뭐냐면 제3지대론이라는 게 너무 식상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최근의 정치인은 옛날처럼 그 조금이라도 포용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진영 논리로 확고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제3지대가 더 설 자리가 더 없어졌고 또 하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지만 선거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돈이 많으니까 한 번은 감당을 하고 두 번도 감당을 하지만 이제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오히려 제3지대에 있다고 판단되는 김동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경쟁의 가시권에서 오히려 멀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가 아니라 몸값이 높아졌다고 표현드린 거예요. 이 후보군 중에서 이 두 분을 품거나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럼 그 두 분의 결정은 또 어떤 그게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후보가 될 확률은 거의 없어졌지만 낮아졌지만 이분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사람한테 몰아주냐에 따라서 판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우리 충북 도민의 표심도 궁금하지만 그 두 네네. 분의 선택도 궁금해지는 네네.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입당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은 입니다. 지역에서 이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제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표심의 양상 또 권력의 양상 집합의 양상들도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충북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저는 뭐 정치와 정당을 발전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대립 구도는 그거라고 경쟁 구도 이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완고한 그 기득권 세력하고 개혁적인 신진 세력이 서로 대결할 때 정치와 정당이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완고한 보수 세력, 기성 세력끼리 서로 맞붙고 개혁적 신진 세력이 아주 눈에 가시권에서 멀어진다고 하면 정치는 최악의 정체나 퇴보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윤석열이나 최재형 후보가 국힘당 후보로서 경쟁 후보로서 등장을 함으로써 기존의 국힘이 걸어왔던 길,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에서 이기고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세력이 등장을 해서 변화를 주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오면서 뭐라 그럴까 새로 들어온 완고한 보수 세력, 기존에 있던 홍준표류의 뭐라 그럴까 이 기득권 세력, 원래 있던 사람, 이 세력 간의 대결이 이제 양상이 이제 주요한 무대가 된 거예요. 경쟁이 유수거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커져 있던 기존에 있던 그 중도 합리적인 원희룡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시권에서 멀어졌거든요. 정치가 오히려 더 그리고 국힘 정당이라는 것이 오히려 퇴행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걱정스럽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도당위원장에서 보았듯이 조그만한 변화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이제 정치는 이제 거대한 쏠림 현상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는 기본은 그렇잖아요. 1등에 확 쏠리잖아요. 특히 보수 정당이 같은 건 그게 심했는데 윤석열 후보 때 지역에서도 확실하게 확 쏠린다. 그러면 정치는 과거로 다시 특히 국힘 정당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게 참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지역 같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일 거다. 좀 전에 해석해 주셨듯이 지역으로 와도 이제 비슷한 양상인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 입당과 맞물려서 보면 41분의 현역 의원이 이제 입당 지지에 이름을 올렸죠. 물론 그 41분 중에는 상당수는 다른 분 지지와 겹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1분이 다 그분을 지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뭐 예의상 이름을 이렇게 한 분도 있고 뭐 각각의 이제 상황이 다른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지역의 이종배 의원께서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예. 그 다음에 76분의 원외위원장들이 윤석열 입당 전날 입당 촉구 성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정우택 이번에 도당위원장 대신 네. 정우택 그 위원장께서도 성함을 올리고 계세요. 그리고 보은옥천 영동의 저 오용식 위원장님도 성함을 올리고 계세요. 물론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다 그분을 무조건 지지한다 이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입당 촉구기 때문에 네네. 촉구야 뭐 우리가 다 할 수 할 수 있는 있는 거고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어쨌든 지역에서의 정서는 아마 상대적으로 아까 해석해 주셨듯이 어떤 완전 우측이냐 또는 뭐 중도 개혁적이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우측에 있는 우리 충북이나 충남북 전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충남에는 또 완전히 저 윤석열 지지자라고 하는 정진석 의원이 계시고 이렇게 예, 하기 때문에 예, 예. 좀 더 그런 쏠림은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예.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간의 뭐 가족에서 여러 문제나 의혹이나 이런 것이 제기돼 있고 정치적인 정책적인 능력 부족도 여러 면에서 보여줬잖아요. 네. 무슨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식품 얘기나 이 120시간 노동이나 네. 그런데도 그걸 다 무마시킬 것 같아요. 너무 그 보수 측에서 정권 회복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크고 강하기 또 때문에. 너무 진영 논리 정서도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혹, 아무런 더 큰 문제가 터져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제가 윤석열 후보 자체가 블랙홀이 되시는 거구나. 예. 농담드리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불량식품은 많이 들어봤는데 부정식품은 뭐예요? 부정부패는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것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말씀 해주셨고 충청권에서 윤석열을 뭐 지지하는 세력들이나 충남의 지금 분위기 말씀하셨는데 네. 충청 대망론 얘기가 다시 스물스물 좀 나오고 있어서요. 이것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가능성은 또 얼마나 있다고 봐야 할지 뭐 어떻게 전통적으로 충청 대망론이나 충북 대망론이나 이거는 대망이 네. 큰 희망이 아니라 사실 폭망 그런 의미로 받은 김종필 전 뭐 의원도 그렇고 반기문 전 총장 때도 그렇고 네. 사실은 이게 충청권 대망론 지역주의를 좀 부추기는 냄새가 나서 싫은데 이거 사람이나 어떤 인물을 보고선 어떤 지역별 대망론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지역의 보수 정치인 몇 명이 뉴욕까지 찾아가서 공산당만 아니면 반기문 후보 무조건 지지하겠다. 이런 막말까지 했잖아요. 사실은 사람이나 인물, 지역적 연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 우리 충북이나 충청권의 가치, 그러니까 국토의 허리잖아요. 예.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견제할 수 있는 충청권의 가치가 있거든요. 이 가치를 정책으로 만드는 그런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충청권 대망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시군요. 예.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죠. 충남의 피가 흐른다라고 네네네. 그래서 우리 충북 입장에서는 좀 기분 안 좋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예. 객관적인 지표로 말씀드리면 충청대망론은 어떤 슬로건 구호에 불과하지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특이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뭐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여론조사 나오면 앞단의 결과 누구 대 누구 이것만 보시지만 네. 항상 중앙선관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세부 사항이 오픈돼 지역별.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연령별 있고 남녀 있고 지역별 있고요. 네. 지지 정당별 이런 것들이 세부 사항이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네. 보통 1020샘플 이렇게 했을 때 예. 1000샘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충청권 그 4개 시도가 약 95명에서 한 120명 정도 사이의 샘플이 보통 이루어지는데 네. 그 지표에서 보면 윤석열 그 후보가 그렇게 강하게 딴 데보다 훨씬 높게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앞서서 여러분들의 지역의 정치인들도 조금씩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함으로 해서 지역에서도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뭐 이런 얘기들이 또 회자가 되고 있어서요. 신 교수가 내부자니까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외부자니까 잘 몰라요. 웃고 오를 쩔고. 객관적으로 성함을 올려놓은 순서대로 보면 이제 이종배 의원께서 맨 먼저 올리셨고 그다음에 이제 정우택 도당위원장께서 그다음에 올리시고 오용식 그 위원장 같이 이제 이렇게 입당 촉구 거기 이름을 어쨌든 올린 그 순서. 성함을 오픈해서 올린 걸로 보면 이 세 분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잘 되면 웃으실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오는 분들은요. 오는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을 지지했던 분들은 모를 수 있겠죠. 신영환. 신 교수 다른 아직 분 뭐 아직 저는 뭐 반윤이에요? 대윤, 소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는 저 일단 중립으로 국민의힘 얘기만 해서 좀 궁금한 부분도 좀 있어서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부분에 대한
우리 충북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의 반응도 조금 궁금해서 이 부분은 어떨지. 아까 좀 전에 충청대망론 말씀드렸지만 그게 실상이든 허상이든 계속해서 언론 또 인구에 해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충북이 좋아지는 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민주당의 각 후보들이 오기만 하면 충북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들어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됐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의외로 본선에서는 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 윤나땡 뭐 이런 저기 하듯이 나오기만 해봐라 자신 있다 하면서 오히려 충청대망론 이런 걸로 윤석열 후보가 계속 뜨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 즐기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지역 오히려 입장에서는 더 좋죠, 그죠? 우리 현안에 대해서 계속 받아주는 적이라 하니까. 베이스 싹 깔아주면 나중에 그런 측면도 있긴 있겠네요. 뭐 이재명 지사 대표적으로 경기지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서 지역 분권이나 지역 발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건 상당히 괜찮은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충북에 와서 그런 말을 했는데 어느 지역 가서도 그런 말씀하시겠죠. 본인이 취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기지사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옳지 않다. 수도권 집중은 옳지 않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측면은 좀 좋게 받아들여요. 저는 그런 면에서. 청주 와서 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가급적이면 그거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좋은 부분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지방 정치도 우리 지역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두 분께 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또 어떻게 보여질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간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준사법기관. 준사법기관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에 이제 국힘에 입당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검찰이나 감사원은 선관위와 더불어 준사법기관이라고 그래요. 이게 행정부 소속인데도 사법부와 준하는 준사법기관으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에는 정치적 이들의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중앙선관위 같은 조직의 그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사법기관의 수장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재직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직업적인 윤리, 공직자로서의 윤리, 그다음에 인격, 품위라는 게 있거든요. 정치적인 행동이나 정치적인 언행을 퇴임 후에도 상당히 좀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윤석열 전 총장이나 그 최재형 감사원장은 나오자마자 단 며칠, 단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극단의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꼭 그럴 필요가 있었냐라는 거는 뭐 본인들의 필요성을 따르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최소한 헌정 질서를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먼저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준사법기관 수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격과 품위를 본인이 어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준사법기관의 말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좀 나약하고 약하고 댓글을 걱정하는 그런 변호사님이 다시 한판 총리의 모습을 댓글 걱정돼요. 그래도 오늘은 가지고 좀 돌아오셔서 저는 이제 이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저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고 당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20세기 초에 그 프랑스의 그 생베부가 이제 문학 비평가로서 이제 한 얘기였죠. 어떤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마라. 또 어떤 집단이나 단체도 쉽게 평가하지 마라. 정치 집단 제가 보기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정 운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더 많은 고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방송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